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6년여 만에 만남이 성사되면서 미중 간의 관세 전쟁 등 다양한 현안의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2기 출범 뒤 첫 미중 정상 대면 회담이 경주에서 이뤄지게 됐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어젯밤 9시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19일 아침 8시에 통화했습니다. 지난 6월 5일 이후 석 달 보름 만에 다시 통화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뒤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서 시 주석과 생산적인 통화를 마쳤다면서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에이펙에서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며 10월 31일부터 1박 2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공식화했습니다. 아직 정상회담이 될지 약식 회동이 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은 직접 대면은 지난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이 될 예정입니다. 세계 안보와 무역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중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면 에이펙 정상회의는 세계가 주목할 외교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 회동에 이어서 내년 초에는 중국을 방문한다고도 예고하면서 시 주석 역시 적절한 시기에 미국에 올 거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에 중국을 방문하면 집권 1기였던 2017년 11월 이후 8년여 만이 됩니다. 두 정상은 지난번 통화에서도 방중과 방미를 서로 제안했는데 일정을 구체화한 겁니다. He invited me to China and I invited him here. We've both accepted. So I'll be going there with the First Lady at a certain point, and he'll be coming here hopefully with the First Lady of China.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경주 대자와 내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서 미중 간 관세 전쟁과 반도체와 희토류 등 상호 수출 통제 등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 타협점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네, 이번 통화에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는 합의도 마무리가 됐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틱톡 매각 승인을 포함한 많은 이슈에 대해서 진전을 이뤘다며 틱톡 승인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양중 경제 무역 협력을 촉진하고 양국 협상을 지지하며 틱톡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부는 기업의 의사를 존중한다면서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해결 방안에 이르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틱톡 알고리즘의 소유권 이전이나 관리 주체 같은 세부 사항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정상은 또 양국 관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며 함께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통화였다고 평가하면서 양측은 공동 번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과 펜타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끝낼 필요성 등을 거론하면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와 장관급 또 정상급 수준에서 양측이 집중적인 협의를 벌여야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다음 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시 주석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별도의 두 나라 정상회담 개최를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한 형식은 국빈 방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 방한이 성사되면 2014년 박근혜 정부 이후 11년 만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만찬장이 기존의 국립경주박물관 중정내 신축 건축물에서 경주 라한호텔 대연회장으로 변경됐습니다. 외교부는 더 많은 인사가 초청될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가 행사장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 이후 미중 무역 충돌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미중 관세 갈등은 여전해서 미국 업체들이 중국산 대체를 추진하며 뉴욕 화장품 전시회에선 한국 업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윤 특파원, 미중 정상통화에 대해서 뉴욕 증시 반응은 호의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37%,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4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72% 올랐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7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것도 며칠째 뉴욕 증시에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관세 갈등은 여전한 상황에서 미국 바이어들이 중국산 대체를 추진하다 보니까 뉴욕 화장품 전시회에서 K뷰티의 약진이 돋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메이크업인 뉴욕은 화장품 산업 전문 전시회로 글로벌 화장품 원료, 패키징, 제조, 기기 회사들과 바이어들이 만나 대규모 거래를 하는 곳인데 한국 기업 부스에는 상담 고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예전엔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은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는데 이젠 프리미엄 요인으로 통하다 보니 전시장 곳곳에서 한국산임을 강조한 제품들을 쉽게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화장품 수출 3위의 강국으로 신제품 개발 주기가 짧아진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미국과 일본은 1년 이상 걸리는 맞춤형 화장품 기획과 개발 생산을 한국은 3개월 만에 해낼 수 있는 게 강점입니다. 글로벌 화장품 트렌드는 효능과 성분의 투명성 중시, 가벼운 사용감, 합리적인 가격 대비 가치 개인화인데 K뷰티는 소비자 욕구를 기획에 즉각 반영해서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가성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최대 시장인 미국의 세포라, 얼타 같은 주요 유통업체 입점 브랜드는 물론 유럽, 아시아의 대형 브랜드와의 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어들은 브랜드 스토리와 성분 혁신, 제형 차별화, 고품질의 일관성, 소비자 대응력을 중시해서 품질은 프리미엄, 가격은 합리적인 파트너로 꼽히는 한국 화장품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들은 글로벌 영향력이 큰 K-팝과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한 노출이 검색과 구매로 바로 이어지면서 K 콘텐츠와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코스트코, 타겟 같은 미국 유통 매장에 들어가야지 팔렸던 화장품이 이제는 틱톡과 인스타 등 SNS와 연계된 스토리텔링을 통해 소비자와 바로 이어지는 구조가 K뷰티의 빠른 성장에 큰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인 중에 한국 화장품 경험자는 4.4% 정도, 미국 피부관리 시장에서의 K뷰티 점유율은 6%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K뷰티 붐은 이제 시작이고 확장 가능성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브랜드 파워와 마케팅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은 약점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한국 화장품 업체 대표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미국에서 되게 그 좋은 가격에 좋은 제품에 대한 이런 부분이 되게 잘 먹히고 있거든요. 근데 관세도 이슈가 있고 또 환율이 내려가면 또 가격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화장품 원료와 패키징 자재에 이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서 미국 뷰티 브랜드들은 중국산을 대체할 한국과 유럽, 멕시코 등 새로운 공급망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미국의 공장을 마련해 화장품 재료를 용기에 담는 충진과 포장 작업을 하는 현지화 전략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 기반으로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해 수요를 예측하고 제품을 설계하는 기획력과 대응력, 혁신이 중요해질 전망인데 속도가 강점인 K뷰티 브랜드에게 유리한 환경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최근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 화장품 체험 행사에도 5,000명 이상이 몰릴 정도로 K뷰티는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확고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현재 경북과 충북에 시간당 30mm가 넘는 세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비가 내리면서 종일 선선하다는 예보입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다연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 비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라색으로 표시된 세종시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세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충남 공주와 부여, 그리고 강원 일부, 경북 일부에는 호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남부 동해안과 충북, 또 전북 서부, 경북 북부의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오겠습니다. 충청과 호남은 아침 9시까지, 영남은 오전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오겠고요. 영서와 충북, 경남 동부는 오후까지, 경북 일부는 밤까지, 영동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서늘한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5도, 춘천은 16.4도에 머물고 있고 낮에도 서늘합니다. 서울이 24도, 춘천 23도, 강릉은 22도에 머물겠고 남부지방은 대구가 28도, 창원은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일교차도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제17호부터 19호까지 3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세 태풍 모두 우리나라를 비껴가지만 수증기를 공급해서 가을 호우를 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먼 남해 3개의 소용돌이 구름이 보입니다. 17호부터 19호까지 3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 태풍들은 다행히 우리나라로 북상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17호 미탁과 18호 라가사는 중국 홍콩 부근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19호 태풍 너구리는 일본 먼 남동 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간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17호와 18호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공급되며 비구름이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밤사이 전국에 20에서 60mm, 많은 곳은 100mm가 넘는 호우가 내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비구름은 토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더 강해지겠고 특히 충남권과 전북은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강하게 발달하는 18호 태풍이 수증기를 공급하며 가을 호우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극한호우로 내릴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에 도암댐이 24년 만에 수문을 열고 방류수를 공급하는데요. 가뭄 해소에 대한 기대와 함께 수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우 기자입니다. 강릉 남대천 상류에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분주히 오가며 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암댐 비상 방류에 대비한 현장 정비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도암댐 도수 관로를 열어 하루 10,000톤의 물을 흘려보낼 계획인데 도암댐이 수문을 여는 건 무려 24년 만입니다. 방류수는 남대천으로 흘러나가 임시 취수장을 통과해 홍제 정수장으로 유입됩니다. 물을 열어서 압력을 채우는 테스트들은 사실 내부에서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 이제 밸브 하나만 열면 바로 나갈 수 있게 지금 부품 준비도 완료되어 있어서 문제는 수질에 대한 우려입니다. 환경부와 전문가들은 정수 처리를 거치면 식수 기준을 맞추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도암댐 방류구에서 매일 시료를 채취해 8개 기본 항목을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수장 이송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겁니다. 또 모든 수질 검사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해서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맞추어서 그 가정에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면 저희를 확인을 하고 불과 며칠 전까지 저수율이 11%대까지 떨어졌던 오봉저수지 저수율도 최근 내린 비로 30% 가까이 회복한 상황. 이에 강릉시는 저수조 용량 100톤 이상인 아파트 113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제한급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다만 가구별 수도 밸브 75% 자율 잠금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4년 만에 이뤄지는 도암댐 비상 방류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합니다. 도착 첫날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최고 경영자를 만나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어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하고 동포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튿날인 23일에는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요즘 청년들이 기성세대와 비교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청년 세대 전체가 피해 계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는 예측하고 대책을 만들지 못한 기성세대 잘못이라면서 모든 문제 원천인 기회 부족을 성장을 통해 극복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2030 토크 콘서트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천은 기회 부족이고 기회의 부족은 저성장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저성장은 사실 매우 구조화된 측면이 있고 이제 악순환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인구가 줄어드니까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니까 현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기회 총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더 좌절해서 결혼 안 하고 아이 낳지 않고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이제 전환을 해야죠. 기회를 만드는. 그래서 새 정부가 또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다 성장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도 함께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같이 가도록 하자. 그리고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믿어요.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해자인 장모 씨 등 중국 교포 2명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공범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민관 합동조사단과 함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장비를 분석해서 범행 과정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장모 씨는 자신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노린 이유 뭡니까? 시킨 대로 했어요. 누구 지시 받은 겁니까? 당신이요. 네? 누구 지시 받은 겁니까? 몰라요. 그래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이같이 진술했는데 경찰은 장 씨가 통신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점을 볼 때 단독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장 씨가 범행 이후 중국을 갔다 온 사실을 토대로 범행을 공모한 주범이 중국에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 장비를 차에 싣고 피해 지역 인근을 운행했다고 진술한 장 씨의 구체적인 역할과 윗선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민관합동조사단과 공조해 확보한 기지국 장비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범행 과정 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KT 측이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힌 불법 초소형 기지국 아이디 2개와 관련한 자료도 받아 경찰이 확보한 장비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기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200명, 피해 금액은 1억 2,790여만 원이라며 KT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추가 피해 규모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등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과방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해킹 사고 관련 청문회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SKT와 KT 등 이동통신사와 롯데카드 등 금융사 해킹 사태를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김영섭 KT 대표이사,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 6명, 또 참고인 명단에는 이종현 SKT 부사장, 홍관희 LG U+ 전무 등 4명이 포함됐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을 동원해서 후기처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이른바 뒷광고를 올린 광고대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기만적 광고 행위로 광고대행사 네오프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오프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3년 반 동안 인플루언서 237명을 동원해 209개 광고주의 음식과 또 숙박 등과 관련한 2,337건의 뒷광고를 주도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홀로 구조하다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전담수사팀이 해양경찰청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팀은 사건 관계자들도 불러서 조사할 계획인데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인천해경 순직 사건 수사 전담팀이 이틀 연속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이재석 경사가 소속됐던 인천해양경찰서와 영흥파출소, 그리고 해양경찰청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는데 바로 다음 날 오전부터 해양경찰청 본청에 대해 또다시 영장을 집행한 겁니다. 검찰은 해경청 서버 내역 확보가 마무리되지 않아 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팀은 상황보고서, 재난안전통신망 녹취록, 현장 영상과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해경 관계자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업무 지시나 직무 수행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또 해경으로부터 이번 사고와 관련한 기초조사 자료도 이미 제출 형태로 받아 살펴볼 예정입니다. 검찰은 압수자료 분석을 토대로 해경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사고 경위와 대응의 적정성,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사흘 뒤인 지난 14일 해경이 갯벌에서 휴대전화 2대를 확보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경사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심하게 훼손돼 포렌식 작업에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최근 인천 영흥도에서 폐로질을 하다 고립된 시민을 구하려던 해양경찰이 끝내 목숨을 잃었죠. 갯벌 고립 사고가 잇따르고 또 최근 5년 동안 수십 명이 숨지거나 실종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칠흑 같은 어둠을 뒤로하고 고 이재석 경사가 갯벌에 고립된 남성에게 구명조끼를 벗어 건넵니다. 이 경사는 일렁이는 파도에 휩쓸려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조된 남성은 갯벌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 중이었는데 실제 갯벌 고립 사고는 해마다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300건에 달합니다.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도 40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는 밀물은 속도가 성인 걸음걸이와 맞먹습니다. 순식간에 바닷물에 갇혀 옴짝달싹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인천 영흥도 역시 하루 수백 명이 해루질을 즐기러 몰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이 드론까지 동원하고 위험구간 경고방송을 끊임없이 울리고 있지만 이번 사고에서 보듯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는 물론 시간과 구역 제한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이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지 관심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지난 2023년 인터넷에 신림역 살해 예고글을 올린 남성이 정부에 4,3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찰력 투입 같은 혈세가 낭비됐다며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불과 닷새 뒤인 2023년 7월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에서 2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왔습니다. 시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경찰은 신림역 인근 순찰을 강화했는데 허위 협박글이었습니다. 이후 2년여 만에 당시 협박글 작성자가 정부에 4,37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 모 씨의 협박글로 가중살인 사건에 대비하느라 인적, 물적 손해를 봤다며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까지 경찰 기동대와 경찰청 사이버 수사팀 등 경찰 700여 명이 투입돼 혈세가 낭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는 앞서 허위 협박글을 올려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게 된 겁니다.
그동안 흉기난동 예고나 폭발물 협박이 반복될 때마다 공권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도 성남시 야탐역에서 시민을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동원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불특정 다수의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처벌하기 위한 공중협박제가 시행됐지만 흉기난동 예고나 백화점 등에 대한 폭파 협박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도 비슷한 판례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씨가 교육위원장 임명 과정에 개입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 매직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정례 브리핑을 통해 관련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이미 이번 주 초 당시 이 전 위원장의 비서인 박모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쳤습니다. 다음 주쯤 포렌식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특검이 겨냥하고 있는 의혹의 정점은 역시 김건희 씨입니다. 김건희 씨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자 조사 등 본격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건희 씨에게 금거부기를 전달한 대가로 교육위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금거부기와 이 전 위원장이 작성한 편지를 확보했습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친일 인사 옹호 논란에도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매관 매직 의혹이 확산하자 중도 사퇴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일 불러 조사합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심 전 총장을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된 후 심 전 총장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정성주 김제 시장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는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가 진행하고 있는데 수년 전에 있었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주 김제 시장 측은 뇌물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이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차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형 건설사들은 이주 없는 리뉴얼이나 공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리모델링을 선보이면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현대건설이었습니다. 지난 6월 준공 18년 차를 맞아 노후화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을 맺고 이 6월 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주민 이주를 최소화하면서 리뉴얼해 신축 수준의 주거 품질을 제공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입주민의 이주를 하지 않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고요. 주거를 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러한 신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외벽, 조경 등 외관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지하 주차장 시스템 등의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희망 세대에 한해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우나 시설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해갖고서 시설 자체가 아무래도 편의성을 좀 많이 강조를 해갖고서 입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맞서 삼성물산은 차세대 도심재생 솔루션을 선보이며 맞불을 놨습니다. 지난달 2000년대 초중반 준공된 아파트 단지 12곳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맞춤형 사업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골조를 유지하면서 주거 성능을 신축 아파트 수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게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기존 리모델링 사업보다 인허가, 공사 기간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지의 특성이나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저희가 얼마든지 그 성능을 높인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주거의 질과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유망 스타트업과 함께 미래형 주거 상품을 완성하고 자사 주거 플랫폼과 결합해 고도화된 스마트홈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형 건설사가 추진하는 신사업은 재건축이 어려운 2000년대 준공 아파트 단지에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리모델링의 사업의 성공적인 어떤 것들을 보장하던 거에서 이제는 이제 그 다양한 방식으로 좀 접근해보자. 대형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취득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하지만 주민 동의율과 비용 부담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2000년대 초중반 준공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장 선점에 나선 가운데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더 나아가 국내 주거 문화 개선을 이끌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한국형 배심원제라고 불리는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눈높이와 법 감정을 재판 과정에서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어도 법원이 재량으로 신청을 배제하는 탓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구본창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구 씨의 공익적 목적을 인정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여기에 공감했습니다. 비록 대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 유예가 선고됐지만 한국형 배심원제라는 별칭답게 국민 눈높이와 법 감정을 일부 반영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육자들에게 이제 선택권이 넘어간 것 같아요. 5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내 아이의 권리를 쌓을 것이냐, 혹은 그렇지 않을 것이냐. 국민참여재판은 하지만 신청한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 5년 동안 실시율은 10%대.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라 배심원의 공정성 우려나 공범관계 피고인의 반대는 물론 재판부 재량에 따라 배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YTN이 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국민참여재판 배제율은 평균 34%에 달했습니다. 신청한 피고인 3명 중 1명꼴인데 그래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거의 배제나 철회가 일어나고 있고 이 제도를 가지고 있고 싶고 실제로는 하고 싶지 않은 모양새라고 저는 느낍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아예 법률에 규정을 해서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법원 행정처는 법관, 직원 부족 등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인데 사법 절차에서 국민주권주의를 보장한다는 본래 취지를 잘 살리려면 제도 손질과 법원의 여건 개선 등을 담은 현장 밀착형 입법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미국 ABC 방송이 키멀의 토크쇼를 무기한 중단한 이후 다른 토크쇼 진행자들이 연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TV 방송에 대해 또 면허 취소를 언급하는 등 비판 언론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파 활동과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이 코미디계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맞대결로 번지고 있습니다. ABC 방송의 지미 키멀에 이어 이번엔 데일리 쇼의 존 스튜어트가 더 독한 정치 풍자를 이어갔습니다. We have another fun, hilarious
administration compliant show.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 길들이기를 조롱한 겁니다. MBC 방송의 심야 토크쇼 레이트 나잇도 트럼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I've always admired and respected Mr. Trump. I've always believed he was, a visionary, an innovator, a great president, an even better golfer. And if you've ever seen me say anything negative about him, that's just AI. 심야 토크쇼의 전설 데이빗 레터맨과 더 레이트 쇼의 스티븐 콜베어 등 유명 토크쇼 진행자들도 줄줄이 비판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요지부동입니다. 이틀간의 영국 방문 후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도 자신에게 부정적인 TV 방송을 또 위협했습니다. They give me only bad publicity for press. I mean, they're getting a license. I would think maybe their license should be taken away. It would be up to Brendan Carr. I think Brendan Carr is outstanding. He's a patriot.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스에 각각 100억 달러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1950년대 정적이나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몰았던 메카시즘 광풍을 연상케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러시아 드론이 최근 폴란드와 루마니아 영공을 침범한 데 이어 이번엔 러시아 전투기가 또 다른 나토 회원국인 에스토니아의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나토와 유럽 각국은 일제히 러시아를 비판했고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가 또다시 나토 회원국의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러시아의 미그 31 전투기 세대가 현지 시간 19일 에스토니아 영공을 12분간 침범한 겁니다. 에스토니아는 자체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나토 동맹인 이탈리아 공군의 F-35 전투기가 긴급 출격해 대응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외무부는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하고 갈수록 광범위해지는 러시아의 나토 국경 시험하기와 공격적인 태도를 규탄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와 루마니아 영공을 침범한 데 이어 또다시 긴장을 고조시키자 나토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극도로 위험한 도발이라며 위협이 고조된다면 테러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7년 1월부터 러시아산 액화 천연가스 LNG를 영내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19차 제재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Russia's war economy is sustained by the revenues from fossil fuels. We want to cut these revenues. So we are banning imports of Russian LNG into European markets.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이 먼저 러시아산 화석연료 구매를 중단해야 미국도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압박함에 따라 기존 계획을 1년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위는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인도와 중국 등 제3국에 대한 제재도 예고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러 외교수장이 다음 주 UN 총회를 계기로 회동하는데 양자 관계 개선과 함께 우크라이나 문제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초나 성묘 계획 있으신 분들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환자 대부분 가을철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부 질환은 치명률도 높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스스가무시증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입니다. 스스가무시증은 털 진드기 유충에 물리면 감염됩니다. 고열과 오한, 검은 딱지 등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지난해에만 6천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감염된 작은 소피 참 진드기에 물렸을 때 감염됩니다. 고열과 구토 등이 증상인데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사망률이 18.5%에 달합니다. 이 두 가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74%는 9월에서 11월 사이 발생했습니다. 벌초나 성묘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와 겹치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긴 옷을 입고 비피제를 사용해야 하며 귀가 뒤에는 바로 옷을 세탁하고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야외 활동 후 2주 안에 발열이나 구토 등 감기 모사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상남도 대표단이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중앙아시아를 공식 방문 중입니다. 몽골 현지에서 박종혁 기자입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현지 기업들을 상대로 열린 경남도의 소비재 수출 상담회. 경남의 대표 주류 업체와 현지 기업이 200만 달러 수출입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지난해 150만 달러에서 30%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좀 더 수출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수출 상담회엔 양 시도의 30여 개 기업이 참여해 16개 업체가 100억 원가량의 수출입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бизнесээ уулзалт болж байгаад маш их баяртай байна. Тэгээд бидний бизнесийг дэмжихээр харилцагч байгууллагуудтайгаа уулзаж цаашдын бизнес маань илүү хөрөгжнө гэдэгт итгэлтэй байна. баярлалаа. 경남 대표단은 상담회에 이어 울란바토르시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양 시장과 지사는 이 자리에서 한몽 경제인 포럼을 내년에 경남에서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표 문화다양성 축제인 만푸축제에 희식인 리안바토르 시장의 참석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경상남 дүүрэх мужид бид нар бас Монгол улсын нийслэл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форумыг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гэдэг ийм зүйл дээр харилцан тохиролцсон гэдэг тааван хэлэхэд таатай байна. 특히 울란바토르의 심각한 대기 오염, 교통체증과 관련해 울란바토르시가 추진하는 20개 사업 분야에서 경남도가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 기반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또 승강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세계 무역 시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경남 대표단은 이번 방문으로 중앙아시아 시장 개척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양 시도 간의 행정과 경제 또 인적 교류 등에서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서울 해와경찰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담장 일부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0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종묘 외곽 담장 기와 10장을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종묘 관리소 측이 순찰을 하다가 이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추적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기 평택시 이충동에서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음식점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갑자기 후진해 식당 내부로 절반가량 진입하면서 외벽과 집기 등이 망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hat this machine is able to be piloted by everybody. It's a kind of flying robot, and when you are inside, you just ask, let's say you ask the machine to go somewhere. Pedal down and drive. I'm on the next level. Yeah, I know you heard about it. You know you don't need to go fast, sounding like an absolute hooligan when you want to enjoy the coastlines and the lakes and rivers. And also get a great deal of fitness as well. Turn on the stereo,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I will describe it as a magic carpet for you to actually be like Aladdin.
that will relieve traffic. That will make the world actually move more efficient. Will make people get to their destination more efficient. 어제부터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죠. 내리는 양도 꽤 많아서 비가 그친 후 이동하는 분들께서도 방화 운전에는 계속 신경 써주셔야겠는데요. 특히 토요일인 오늘은 평소보다 교통량이 오히려 더 줄어들겠습니다. 경부선은 대체로 경기권을 벗어나기까지는 큰 불편이 없겠지만 충청권의 상황은 조금 다를 텐데요. 주말에 자주 막히는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번에 14km가량 꽤나 길게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까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분들께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탓에 사고 지점이 많습니다. 100번 고속도로 경기 서쪽 일산 방향 중동나들목 갓길에선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작업 이어지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4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이 부근은 반대 판교 쪽 교통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0번 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창과 부곡, 용인 일대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데 마성터널 1, 2차로는 26일까지 사고 복구 작업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하니까 참고하셔야겠고 52번 고속도로 역시 원주 방향으로 초월 부근에서 짧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는 경기권 중심으로 정체가 길어집니다. 우선 덕소 산패 부근에서 속도가 뚝 떨어졌다가 더 가서 서종 나들목 부근에서도 차 간격을 좁히고요. 1번 경부선 부산 방향으로는 서초와 오산 부근에서 주춤합니다. 빗길에선 감속 운전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뒤 3부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